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이 비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벌써 2026년 4월 17일인데요. 저희가 오늘 서울경제신문 기사들을 바탕으로 금융면을 장식한 핵심 변화들을 아주 깊이 있게 좀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들이 꽤 흥미로운 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기자님, 14살짜리 중학생이 편의점에서 바코드 하나를 딱 찍고 삼각김밥을 반값에 사 먹는 모습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요즘 학생들 그렇게 할인 많이 받더라고요. 그렇죠. 겉보기엔 그저 뭐 혜택 좋은 귀여운 소비 같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거대 빅테크 기업이 그 미래의 가상자산 생태계를 통째로 지배하기 위해서 던지는 엄청난 승부수라면 믿어지시나요? 스케일이 갑자기 엄청 커지는데요? 편의점 김밥에서 가상자산으로 넘어간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금융 이야기의 시작을 이 가장 어린 10대들의 편의점 결제에서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기자님, 카카오페이에서 내놓은 10대 전용 서비스 굿딜 틴즈. 이게 지금 반응이 장난이 아니죠?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출시 한 달여 만에 가입자가 5만 3천 명을 훌쩍 넘겼거든요. 이게 혜택 구조를 보면 10대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게 컴포즈 커피 최대 50%, 이마트24는 15%, 막 이렇게 파격적인 할인을 해줘요. 50%면 진짜 큰데요. 반값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예전처럼 막 앱 구석구석 들어가서 쿠폰 다운받고 뭐 핀번호 누르고 이런 번거로운 절차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냥 결제할 때 바코드만 쓱 내밀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조건 없이 즉시 할인이 딱 꽂히는 거죠. 이 직관성 덕분에 3월 기준으로 10대들 거래 건수가 전월 대비해서 무려 175%나 폭증했습니다. 한 달 평균 한 사람이 4번 넘게 결제하는 거죠. 와, 175% 폭증이요. 이거 마치 금융계의 보조바퀴 같은 느낌이네요. 사실 우리 어른들도 쿠폰 찾고 적용하고 하는 거 진짜 귀찮잖아요. 귀찮죠. 저도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 복잡한 허들을 다 치워버리니까 아이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폭발할 만하네요. 근데 기자님, 카카오페이 입장에서는 당장 커피값을 막 50%씩 깎아주면 남는 게 없지 않나요? 굳이 이렇게 수백억 마케팅 비용을 태워가면서까지 10대들 결제에 진심인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일단 당장의 수수료 수익은 아예 논외로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노리는 아주 핵심적인 메커니즘이 하나 있는데 바로 로깅 효과, 그러니까 자물쇠를 채우는 거거든요. 어릴 때 습관을 잡아둔다, 뭐 그런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소비 심리학적으로 사람이 10대 시절에 처음 손에 익은 그 결제 인터페이스나 플랫폼은 성인이 되어서도 바뀌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평생 쓸 지갑의 주도권을 미리 선점하는 거죠. 평생 고객 만들기군요. 네, 근데 시장 전문가들이 더 주목하는 진짜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카카오가 지금 물밑에서 준비 중인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과 이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해석이 나오거든요. 잠깐만요, 기자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요? 아니, 중학생들 편의점 할인 이야기 재밌게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암호화폐가 튀어나오니까 이게 연결이 확 안 되는데요? 그럴 수 있죠. 가격 변동성이 없는 가상자산인 스테이블 코인이 이 10대들 결제랑 정확히 어떻게 맞물린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나중에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완전히 새로운 자체 결제 생태계를 딱 구축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장벽이 뭘까요? 아무래도 우리 같은 기성세대들의 거부감 아닐까요? 현금이 편하니까. 바로 그겁니다. 기존 화폐에 익숙한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굿딜 틴즈를 통해서 매일 핀테크 플랫폼에 접속하고 터치 한 번으로 내 디지털 자산을 움직이는 거에 완벽히 적응한 10대들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카카오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도 이 친구들은 거부감 없이 그냥 쓴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젊은 고객층이 미래의 가장 강력한 우군이자 그 사업의 초기 폭발력을 만들어낼 인프라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오늘 내일 커피값 깎아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미래 화폐 시스템의 주도권을 쥘 군대를 양성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와, 단순 마케팅이 아니라 정말 치밀한 포석이었네요. 이렇게 10대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주도적인 금융 습관을 형성하고 있다면 진짜 흥미롭게도 이 어른들의 금융시장에서도 스스로 결정하는 이 주도성의 힘이 입증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생명보험사 쪽 이야기 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엄청 보수적인 보험업계에서 아주 재미있는 데이터가 나왔더라고요. 국내 유일의 디지털 생명보험사인 교보 라이프 플래넷 생명이 아주 독특한 성적표를 냈잖아요.
여기가 설계사가 없는 곳인데 말이죠. 네, 작년 하반기 청약 철회율 지표가 나와서 시장이 꽤 놀랐습니다. 1.95%를 기록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국내 22개의 생보사 평균이 6.28%인데 그거의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수치입니다. 와, 1.95%요. 네, 거기다가 가입하고 2년 이상, 그러니까 25회차 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비율도 88.2%로 압도적이에요. 요즘 그 N잡으로 부업 설계사 하시는 분들 많아지면서 업계 전반에 좀 신뢰도가 떨어졌다, 불안전 판매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거둔 이례적인 성과죠. 청약 철호율이 1%대라는 건 가입한 사람 100명 중에 2명도 취소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 보통 지인 부탁으로 억지로 가입했다가 한 달 만에 아유 미안해 하면서 취소하는 그 의리보험이 사라졌다는 뜻이네요. 네, 맞아요. 근데 기자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옆에서 전문가인 설계사가 막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철회율이 더 낮죠? 설명을 덜 들었으니까 나중에 이거 아니네 하고 취소하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참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오히려 설계사가 없다는 그 결핍이 역설적으로 가장 단단한 신뢰를 만든 겁니다. 아, 사람이 없는데 오히려 신뢰도가 올라간다. 네. 누군가의 권유나 막 인맥에 의한 압박이 애초에 차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은 오직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거죠. 고객이 직접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복잡한 약관이나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나한테 필요한 것만 딱 핀셋처럼 고르는 자기주도형 가입을 하는 겁니다. 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거 그 컴퓨터 살 때 전자상가 가서 막 직원 압박에 못 이겨서 비싸고 안 쓰는 기능 많은 거 샀다가 후회하는 대신에 조립 PC 부품을 내가 직접 밤새 검색해서 고르는 거랑 비슷하네요. 아,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딱 그거예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조립했으니까 남 탓할 일도 없고 반품할 일도 없는 거죠. 김영석 대표가 불필요한 수수료 거품을 쩍 빼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바탕에 이런 구조적 장점이 있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충동 구매가 애초에 불가능한 시스템이 결국 최저 철회율, 그리고 높은 유지율이라는 객관적인 신뢰의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죠. 자기가 직접 고른 건 끝까지 안고 간다는 거네요. 이렇게 보험 시장에서는 고객 스스로 깐깐하게 선택을 하면서 거품이 좀 빠지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 상황은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아예 정부가 직접 나서서 대출 거품을 빼려다 보니까 굉장한 딜레마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전세대출 규제 이슈, 이거 맞죠? 네, 지금 시장에서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슈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주택금융공사 같은 3대 보증기관이 1주택자한테 내준 전세대출 보증이 무려 9만 가구가 넘습니다. 9만 가구고요. 액수도 꽤 크겠는데요. 엄청나죠. 금액으로 따지면 약 13조 9천억 원, 전체의 12.7%나 차지하고요. 이 중에 7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거대한 자금 속에 투기성 수요, 그러니까 갭 투자 수요가 상당수 섞여 있다고 보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카드를 검토 중인 겁니다. 아, 갭 투자 잡겠다는 거군요. 근데 기자는 1주택자라고 해서 다 투기꾼은 아니잖아요. 그 직장 발령이 갑자기 나거나 아이들 학교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집은 세 주고 나는 다른 동네 가서 전세 사는 분들이 독자님들 주변에도 엄청 많단 말이죠. 그렇죠. 실수요자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요. 정부가 이거를 당신은 투기꾼, 당신은 실수요자 이렇게 막 무자르듯이 나눌 수 있는 건가요? 이거 자칫하다간 진짜 억울한 피해자 나올까 봐 너무 걱정되는데요. 당국이런 은행권도 그 지점이 가장 깊은 고민입니다. 선의의 피해자를 막으려고 시중은행들도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를 가려내는 기준을 이미 갖고 있긴 해요. 뭐 직장 이전이나 질병 치료, 부모 봉양 같은 예외 조항들이죠. 그럼 분연 은행들이 지금 쓰고 있는 그 기준을 정부 규제에 일괄 적용하면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게 기계적으로 딱 적용하기가 힘든 게 사람 사는 모양새를 몇 가지 규정으로 재단하기가 어렵거든요. 막 수많은 예외 상황을 하나의 지침으로 묶으려다 보면 제도가 극도로 복잡해집니다. 창구에서는 맨날 실랑이가 벌어질 거고요. 아, 내 사연은 왜 안 되냐 이런 식으로요. 네네. 게다가 전세 계약이 보통 2년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존 9만 가구가 당장 머지않아 연장 시점이 다가오는데
대출 규제 사정권에 확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팽팽한 긴장감이 도는 겁니다. 아휴, 서민들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진짜 이렇게 현미경을 들이대고 깐깐하게 조이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 정작 큰 사고를 친 은행권에는 정부가 꽤 넓은 아량을 베풀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 홍콩 ELS 과징금 문제 말이죠. 네, 최근 금융위 2억 원 위원장이 발표한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담긴 내용인데요. 홍콩 ELS 불안전 판매로 지금 1조 원대 과징금이 예상되는 은행들 있잖아요. 네, 엄청 큰 사고였죠. 원래는 이런 중대 위반을 하면 자본 비용을 엄격하게 인식해야 하는 페널티 기간이 10년입니다. 근데 이걸 3년으로 대폭 단축해주기로 한 겁니다. 10년에서 3년으로요. 네, 물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금감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지만 상당히 파격적인 조치죠. 게다가 보험업권이 인프라나 신재생에너지 쪽에 투자할 때 적용하는 위험 계수도 49%에서 20%로 확 낮춰주기로 했고요. 아니 근데 가계대출은 꽉 조이면서 큰 사고 쳐서 벌점받은 은행들은 10년에서 3년으로 기간을 깎아준다. 이거 솔직히 직관적으로는 너무 납득이 안 가거든요. 마치 체육관 유리창 깬 학생한테 벌창소 면제해줄 테니까 당장 나가서 시합 뛰라고 등 떠미는 것 같은데 왜 이런 파격적인 조치를 취한 거죠? 기자님이 드신 그 체육관 비유가 지금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짚었는데요. 2억 원 위원장이 이번 조치를 두고 정책 추경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배경을 보면 금융당국에 아주 뼈아픈 딜레마가 있습니다. 딜레마요? 네, 괘씸하다고 은행의 자본 규제를 10년 동안 꽉 묶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은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을 무조건 맞춰야 하는데 과징금 맞고 자본까지 묶이면 가장 먼저 대출문부터 걸어 잠그게 됩니다. 아, 자기들 건전성 지표 맞추려고 시장에 돈줄을 말려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위험 자산을 줄이기 위해서 기업들한테 빌려줄 돈부터 끊어버리는 부작용이 생기죠. 그럼 결국 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페널티를 3년으로 줄여주고 위험 계수를 낮춰서 숨통을 틔워준 겁니다. 아, 결국 돌고 돌아서 시장 살리려고 그런 거군요. 네, 이 조치를 통해서 은행권 기업 대출 74조 원, 인프라 대출 24조 원 등 총 98조 7천억 원 규모의 막대한 자금이 다시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만든 일종의 고육지책입니다. 지금까지 빅테크의 10대 공략부터 대출 규제, 그리고 은행권 자본 합리화 주제에 대해 다뤄왔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